한국으로 당장 보내달라. 수천 명이 모인 이란의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들 한국을 외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각국 대사들은 당황했어요. 이 사건에 한국만 개입한 것도 아닌데 모두 한국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테헤란 공항 행정실에서 밤 근무는 늘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식어 있었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이미 넘어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활주로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공항 운영이 제한되면서 민간 항공편은 대부분 끊겼고 외국 공관 전세기만 가끔 이착륙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닫으며 오늘도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관제소 쪽에서 소란이 들렸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관제소 쪽을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관제소로 걸어가면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관제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한 명이 헤드셋을 쓰고 긴장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관제사가 저를 돌아보며 미확인 항공기가 레이더에 잡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는데 화면에 점 하나가 찍혀 있었고 천천히 움직이며 테헤란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관제사가 헤드셋에 대고 미확인 항공기 신원을 밝히시오라고 말했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스피커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반복합니다. 신원을 밝히시오라고 말했고 그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의료 지원 임무로 왔습니다. 라는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고 관제소가 순간 조용해졌으며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입을 열어 이 공항은 현재 안전하지 않습니다. 폭격 위험 지역입니다. 접근을 중단하고 회항하십시오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며칠 전부터 공습이 산발적으로 있었고 공항 주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거든요.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관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헤드셋을 만지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착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그래도 착륙하겠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관제사가 옆 직원을 받고 그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항공기, 식별 코드와 비행 경로, 출발지 정보가 떴는데 그 아래 국적 표시가 나타났어요. 직원이 소리내어 대한민국이요 라고 읽었고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순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다시 물었는데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네, 여기 보세요. 한국 정부 등록 항공기래요 라고 확인해줬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는데 그 점이 여전히 움직이며 테헤란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에서 왔다고요. 또 다른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쳤나봐요. 지금 모든 나라가 빠져나가는데 반대로 들어온다고요. 관제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의료 지원이래요. 환자가 있다잖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창밖을 봤는데 어둠 속에서 활주로 조명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공기였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관제사가 착륙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위험한 공항으로 들어오려는 거지. 며칠 전부터 외국 공관들은 철수하고 있었고 항공편은 끊겼으며 대사관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반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위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 직원이 활주로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맞이해야죠. 라고 말했고 관제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행정 담당이잖아요. 같이 나가시죠. 저는 망설였는데 밖은 위험했고 언제 또 공습이 있을지 몰랐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했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밤 공기는 차가웠고 활주로가 보였으며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저 멀리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항공기 엔진 소리가 들렸는데 낮고 무거운 소리였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고 옆에 직원이 손전등을 켜서
불빛이 활주로를 비췄어요. 항공기가 내려오고 있었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소리가 울렸는데 타이어가 지면을 구르는 소리였고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우리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고 문이 열리면서 계단이 내려왔는데 저는 숨을 참고 그 문을 봤어요. 누가 내려올까? 어떤 사람 들릴까? 정말 미친 게 아닐까?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의사였으며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모두 의료진 복장이었고 가방을 들고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정말 왔구나. 이 위험한 곳에 의료 지원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직원이 앞으로 나가 환영합니다. 테헤란 공항입니다. 라고 말했고 의사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건물을 가리키며 저쪽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며 활주로를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이 밤이 끝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저는 활주로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장비를 내리던 모습,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온 사람들의 침착한 표정,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수많은 의료기기들이 활주로 조명 아래서 반짝이던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행정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서류를 볼 수가 없었고 창밖을 보니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의료팀이 짐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 관제소 직원이 행정실로 들어왔는데 숨이 가빠 보였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지금 활주로 쪽으로 가보세요. 한국팀이 뭔가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장비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임시병원을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했는데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활주로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저 멀리 항공기 근처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장비를 설치하는 소리, 누군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항공기 옆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들이 활주로 한쪽에 큰 천막을 펼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철제 프레임을 조립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의료 장비를 상자에서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몇 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발전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저를 봤는데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다가와서 물었어요. 공항 직원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행정 담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이번 의료팀 책임자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는데 악수가 단단했고 손에 힘이 있었어요. 김민준이 천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환자를 받을 예정이에요. 저는 천막을 봤는데 이미 반쯤 완성되어 있었고 안쪽에 침대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김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기는 발전기로 해결했고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쪽 터미널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고맙다고 했고 옆에 있던 간호사를 불렀어요. 박수진 씨, 물 연결 확인 부탁합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는데 저는 그녀를 데리고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박수진이 물었어요. 이 공항은 정전이 자주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전소가 피격당해서 불안정해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가져왔어요. 최소 일주일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놀랐는데 일주일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은 여기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급수시설을 보여줬고 박수진이 확인했어요. 되겠어요. 호스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저희는 다시 활주로로 돌아왔는데 천막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안쪽에 의료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민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독 장비는 왼쪽에, 응급처치 도구는 입구 쪽에 배치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진료 시작할 겁니다. 환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많이 올 겁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으니까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폭격 위험이 있는 곳인데도요. 옆에서 다른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 엑스레이 장비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돌려 확인했고 좋아요. 테스트해보세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천막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침대, 의료기기, 약품 선반, 심지어 소독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폭발음이었어요. 모두가 멈춰섰고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순간 밝아졌다가 어두워졌어요. 김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작업하세요. 우리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팀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폭발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군 차량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경비대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연락처 알려주세요.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번호를 적어줬고 김민준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천막이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김민준이 팀원들을 모았고 다들 천막 앞에 모여 섰어요. 수고했습니다. 몇 시간 쉬고 8시에 다시 모입시다. 팀원들이 흩어졌고 김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까? 저는 터미널을 가리켰어요. 대기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바닥에 앉기 시작했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여기 온 걸까? 터미널을 나서며 다시 활주로를 봤는데 천막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고 발전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활주로는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처럼 보이는 천막이 서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활주로 옆에 세운 천막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매일 아침이면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저는 행정실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던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공항 앞으로 나가봤는데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부상자를 부축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었는데 사람들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공항 직원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비행기는 언제 옵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는데 한국 비행기요? 라고 되물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의료팀이 타고 온 그 비행기요. 다시 온다고 들었는데 언제입니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는데 아이는 열이 있는 것 같았고 여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지금 진료 중입니까? 저는 천막을 가리켰어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약도 주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놀랐는데 한국으로요? 라고 되물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국에서 환자를 받아준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여자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계속 줄을 따라 걸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를 붙잡고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 비행기는 언제 오냐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느냐고,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줄 끝까지 갔을 때 한 노인을 만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옆에 젊은 남자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출국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저는 놀라서 출국 신청이요라고 되물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행 출국 신청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는데 행정실에서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열린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열립니까? 할아버지가 치료받으셔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래요. 병원도 좋고 안전하다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행정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많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 앉았고 동료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부터 문의 전화가 계속 와요. 다들 한국행을 물어봐요. 저는 창밖을 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어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저는 생각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가 되자 김민준이 행정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고 김민준과 함께 공항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었고 김민준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매일 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다들 뭘 원하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김민준이 저를 봤는데 한국으로요?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료도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민준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본국에 보고해야겠어요. 저는 그가 휴대폰을 꺼내는 걸 봤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길었고 김민준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민준이 저를 봤어요. 정부에서 검토 중이래요. 며칠 안에 답이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이면 되냐고 물었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저는 사람들을 봤는데 과연 일주일을 기다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출국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류를 펼쳐놓고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름, 나이, 목적지, 출국 사유, 목적지란을 보며 저는 잠깐 멈췄어요. 모두가 같은 곳을 쓰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동료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받아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수십 개 나라가 여기 개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국만 찾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말 그랬어요. 미국도 있었고 러시아도 있었으며 유럽 나라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한국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는데 천막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 천막 때문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서류를 계속 정리했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천막 앞에 앉아 있었고 아마도 밤새 기다릴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뭘까? 단순히 치료받을 곳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답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이 줄은 내일이면 더 길어질 거라는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공항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했는데 외국 공관 차량들이 하나둘씩 공항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트렁크에는 서류 가방과 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차들이 터미널 앞에 멈춰 섰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날 아침 독일 공관 차량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저는 터미널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중에 슈테판이 있었는데 독일 대사관 행정 담당이었고 저와 몇 년째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는 평소 농담을 잘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침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파르하드, 오랜만이야.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와 악수했는데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물었어요.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본국 명령이야.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언제 돌아올 건가요? 슈테판이 잠시 침묵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르겠어. 상황이 나아지면. 저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슈테판이 차 쪽을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가. 아내랑 아이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파르하드. 저는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는데 슈테판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두고 가는 게.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요. 슈테판이 짐을 챙기러 가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진짜로. 저는 그가 가족들과 함께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의 딸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프랑스 공관 차량이 도착했는데 저는 또 터미널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클레어가 내렸는데 프랑스 문화원에서 일하던 여자였고 테헤란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했고 현지 문화를 사랑했으며 자주 제게 이란 역사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클레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는데 파르하드라고 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놀랐는데 그녀가 떨리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떠나야 해.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물었어요. 돌아올 거죠?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는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대사관이 문을 닫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문을 닫는다고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전부 철수래. 언제 다시 열지 모른대.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클레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르하드, 너도 떠날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클레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했네. 저는 괜찮다고 했고 클레어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연락할게. 이메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가 터미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고 차량이 10여 대나 됐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그 광경을 봤는데 직원들과 가족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이클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파견 직원이었고 저와 자주 회의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이클은 항상 자신감 넘쳤고 낙관적이었는데 그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파르하드.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와 악수했는데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어질 줄 몰랐어. 저는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고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은 안 될 거야. 대사관 폐쇄 수순이래. 저는 놀랐는데 미국까지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대. 본국이 전원 철수 명령 내렸어.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우리는요?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파르하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는데 결국 우리는 버려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정말로. 그리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들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 있었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동안 저는 터미널 밖으로 나갔는데 철조망 너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하산 아저씨가 있었는데 공항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고 저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산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파르하드, 저들은 다 떠나는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산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친구는 없는 것 같군.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산 아저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들 떠나지. 남는 건 우리뿐이야.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는데 사실이었거든요. 하산 아저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자네는 안 떠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우린 여기 남는 거지.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행정실에 남아 창밖을 봤는데 활주로가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붐볐던 공항이 이제는 조용했고 슈테판도 클레어도
마이클도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는데 하산 아저씨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를 지켜줄 친구는 없는 것 같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 남았다는 걸요. 그들이 올 거라는 것, 모두가 등을 돌리며 떠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 의료팀이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임시병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천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봤는데 환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파르하드 씨. 돌아보니 사라였는데 공항 근처에 사는 젊은 여자였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아이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사라가 급하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사라가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열이 사흘째 안 떨어져요.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대요. 저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아파 보였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한국 의사들한테 데려가 보셨어요? 물었어요.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사라를 봤는데 그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파르하드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망설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사라와 함께 천막으로 걸어갔는데 줄이 정말 길었고 사람들이 지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막 입구로 갔는데 간호사 한 명이 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었는데 첫날 밤 물 연결을 확인했던 그 간호사였어요. 박수진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파르하드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급해요. 열이 사흘째 안 떨어진대요. 박수진이 아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놀라며 저를 봤는데 정말 괜찮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분주했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수진이 김민준을 불렀는데 김 선생님, 급한 환자요. 김민준이 돌아보더니 우리를 봤고 이리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안고 다가갔고 김민준이 아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고 체온을 재고 목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사흘이요. 열이 계속 높아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해열제 먼저 주시고 혈액 검사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고 김민준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사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김민준이 사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치료할 수 있어요. 사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말했어요.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여기 계세요. 경과를 봐야 해요. 저는 밖으로 나와 기다렸는데 천막 밖에서 다른 환자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었고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라가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아이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말했어요. 열이 내렸어요. 약을 주셨어요. 저는 안도하며 다행이라고 했는데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르하드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병원 의사들은 약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르하드 씨, 한국 의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냐고 물었고 사라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한국으로요 라고 되물었는데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국은 안전하고 병원도 좋대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는데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이 아이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라를 보며 생각했는데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라가 고맙다며 돌아섰고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는데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행정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사라의 부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말이요. 창밖을 보니 천막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라를 다시 만났는데 공항 근처 시장에서였어요. 사라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파르하드 씨, 아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했고 사라가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일주일치 약을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거는 알아보셨어요? 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고 사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여자가 다가왔는데 사라의 이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한국 의사들한테 치료받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던데요. 전쟁을 이겨낸 나라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전쟁을 이겨낸 나라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국도 옛날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시 일어났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의료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준 나라로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저는 사라를 보며 생각했는데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항 앞에 줄 서 있던 수백 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그날 밤 저는 행정실에 앉아 그 대화를 떠올렸는데 전쟁을 이겨낸 나라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는데 사라의 아이가 살아난 건 단순한 치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항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환자 가족들이었어요. 아이를 치료받게 해달라는 부모들, 노인을 모시고 온 자식들, 부상당한 가족을 데려온 사람들이 천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행정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는데 줄이 날마다 길어지고 있었고 사람들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절박함이었는데 이제는 기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가봤는데 천막 주변에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배낭을 메고 서 있었고 여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었으며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환자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건강해요. 저는 놀라서 그럼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한국 비행기 소식 들으러요. 저는 한국 비행기요? 라고 되물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는데 남자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다들 그래요. 한국에서 사람들 받아준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예요. 대학에서 전기공학 전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남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는데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고 남자가 고맙다며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주세요. 제발요.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계속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금 더 가니 중년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자가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행 신청하러요. 저는 놀라서 한국행이요? 라고 되물었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국이 받아준다면서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는데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예요. 테헤란 중앙병원에서 10년 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저는 그녀 눈을 봤는데 절박함이 보였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던데요. 병원도 좋고 안전하대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고 확인해보겠다고만 했어요. 여자가 고맙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계속 걸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생들도 있었고 기술자들도 있었으며
사무직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학생이세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테헤란 대학교 3학년이에요. 왜 여기 왔어요? 제가 물었는데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한국에서요? 라고 되물었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다던데요. 저는 전공이 뭐냐고 물었고 학생이 대답했어요. 컴퓨터 공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대학도 문 닫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이었거든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겨낸 나라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는데 전쟁을 이겨낸 나라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학생이 고맙다며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행정실로 돌아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봤어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저는 맞다고 했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간호사, 학생들까지 와 있어요. 동료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해요. 동료가 잠시 침묵했고 한국으로요?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다들 한국을 찾고 있어요. 동료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신기한 일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디든 떠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한 곳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날 저녁 김민준을 만났는데 천막 밖에서였어요. 김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파르하드 씨,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했고 김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환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오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 간호사, 학생들이요. 김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본국에 보고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고 김민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파르하드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에요. 김민준이 그럼 뭔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에요. 김민준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행정실에 남아 창밖을 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천막 주변에 앉아 있었고 밤새 기다릴 작정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치료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어 했고 일하고 싶어 했으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한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왜 한국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한국만 찾는 걸까? 답은 천막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아서 도와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답이 더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는데 출국 신청서를 정리하라는 지시였어요.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 서류 양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름, 나이, 직업, 출국 사유, 목적지, 기본적인 항목들을 적어 내려가며 양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모아뒀던 명함들과 종이 쪽지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엔지니어 아흐마드가 준 명함, 간호사 파티마가 건넨 종이, 학생 레자가 적어준 연락처 하나씩 보면서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지 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적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스크롤을 내렸는데 아흐마드 전기 엔지니어 목적지 대한민국, 파티마 간호사 목적지 대한민국, 레자 컴퓨터 공학 전공 목적지 대한민국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 단 한 명도 다른 나라를 적지 않았어요. 미국도 아니었고 유럽도 아니었으며 이웃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를 불렀는데 이것 좀 보세요. 동료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부 한국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고 동료가 물었어요. 왜 이럴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 몇 명에게 연락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아흐마드였어요. 전기 엔지니어였고 30살쯤 되어 보이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아흐마드 씨. 아흐마드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파르하드 씨, 소식 있어요. 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고 대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아흐마드가 잠시 침묵했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이겨낸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또 그 말이 나왔거든요. 전쟁을 이겨낸 나라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도 옛날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모든 게 파괴됐대요. 저는 듣고 있었고 아흐마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은 선진국이 됐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고 아흐마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뭉클했는데 아흐마드는 단순히 피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사람에게 연락했는데 간호사 파티마였어요. 40대 여자였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파티마 씨. 파티마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파르하드 씨, 한국 소식 들었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파티마가 대답했어요. 한국 병원은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고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요. 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뭘 알 수 있냐고 물었는데 파티마가 대답했어요. 체계적이에요. 모든 게 정리되어 있고 빠르고 정확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랬어요. 김민준과 그의 팀은 며칠 만에 임시병원을 세웠고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봤으며 약도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파티마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고 파티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는데 파티마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제대로 된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 레자에게 연락했는데 20대 초반의 컴퓨터 공학도였어요. 여보세요, 레자. 레자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르하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레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저는 어떤 기술이냐고 물었고 레자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휴대폰.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레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가 한국 제품 쓰는데 정말 좋대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냐고 물었고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거기서 배우고 싶어요. 저는 뭘 배우고 싶냐고 물었는데 레자가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는데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레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랑 비슷했대요.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고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했고 전쟁도 겪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보여준 나라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아 명단을 다시 봤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고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해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찾는지. 동료가 귀를 기울였고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거울이에요. 동료가 거울이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동료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군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천막 밖에서 만났어요. 김민준이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네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본국에 다시 보고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저는 고맙다고 했고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울 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명단을 보며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학교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요.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협력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갔는데 김민준이 이미 와 있었고 옆에 한국 정부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저를 보더니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파르하드 씨, 공항행정 담당이에요. 담당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는데 제 이름은 최진우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왔어요. 저는 그와 악수하며 반갑다고 했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 최진우 씨, 본국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최진우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는데 상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환자 우선 이송, 2차적으로 재건 기술 인력 선발, 3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는 메모하며 듣고 있었는데 최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환자는 즉시 한국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고 기술 인력은 심사 후 한국 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한국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1차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 500명이라니. 최진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파르하드 씨, 명단 작성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고 최진우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민준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김민준이 말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명단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100명 넘게 모았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김민준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환자가 제일 급하고 그 다음이 핵심 기술 인력, 마지막이 학생들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환자 명단부터 시작했어요. 사라의 아이가 제일 먼저였고 중증 환자들을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김민준이 의학적 소견을 붙여줬는데 이 아이는 즉시 이송 필요, 이 환자는 일주일 내 치료 권장, 하나씩 정리하며 명단을 만들어갔어요. 다음은 기술 인력이었는데 엔지니어 아흐마드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고 1시간 뒤 아흐마드가 도착했어요. 파르하드 씨, 소식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고 아흐마드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아흐마드 눈이 커졌고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재건 기술 인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신이 적합할 것 같아요. 아흐마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서류 심사가 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아흐마드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경력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는데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파르하드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고 아흐마드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파티마였는데 전화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파티마 씨. 파티마가 받았는데 파르하드 씨,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 승인 났어요. 파티마가 잠시 침묵했고 정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인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해요. 파티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파티마가 언제까지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주일 안에 부탁한다고 했고 파티마가 꼭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학생 명단을 봤는데 레자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레자. 레자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르하드 씨, 저는 말했어요. 한국 교육 프로그램 소식 있어요. 레자가 숨을 죽이며 들었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인데 컴퓨터 공학 전공이면 가능해요. 레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그렇다고 했고 레자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저는 성적표와 추천서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레자가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명단을 계속 정리했는데 환자 150명,
기술 인력 200명, 학생 150명, 총 500명의 명단이 완성됐습니다. 최진우에게 보고했는데 최진우가 명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정리하셨네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일주일 뒤 첫 번째 한국행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특별기였어요. 저는 활주로에서 그 비행기를 봤는데 사라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고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파르하드 씨, 정말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고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사라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잘 치료받을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탑승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로 향했는데 사라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에는 기술 인력이 출발할 예정이었고 그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떠날 거였습니다. 최진우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파르하드 씨도 한국에 가실 거죠? 저는 놀라서 저요라고 되물었고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연락 담당자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는데 최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재건 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최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출발하시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하산 아저씨를 만났는데 공항 근처에서였어요. 하산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네. 자네가 한국 가는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고 하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잘 됐네. 여기보다 나을 거야. 저는 돌아올 거라고 했고 하산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여기도 나아져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산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게.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서류들. 창밖을 보니 테헤란 밤이었고 불빛이 예전보다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전소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는데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사람들이 말하던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답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짐을 쌌는데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본 한국의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활주로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터미널 건물들이 유리와 철로 반짝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멈춰 섰는데 공항 내부가 테헤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바닥은 대리석처럼 매끈했고 어디 하나 더러운 곳이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는데 페르시아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며 놀랐는데 이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직원이 미소 지으며 여권을 확인했는데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곧 통역기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번역됐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고 직원이 입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파르하드 씨, 여기에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고 최진우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최진우가 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고 제 짐을 실었어요. 차 안에 앉았을 때 저는 창밖을 보기 시작했는데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으며 표지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모두 차선을 지키고 있었고 신호등이 곳곳에 있었으며 전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는데 테헤란에서는 며칠째 신호등이 꺼져 있었거든요. 최진우가 말했어요.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창밖을 봤는데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이었어요.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유리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으며 거리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버스들이 정해진 차선으로 다니고 있었으며
지하철 입구가 곳곳에 보였어요. 최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저는 그 탑을 봤는데 산 위에 우뚝 서 있었고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왔는데 고층 빌딩이었고 입구에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을 때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보였고 체크인을 마친 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랐는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봤는데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으며 불빛들이 점점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우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오늘은 병원부터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고 서울 중심부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는데 거대한 건물이었고 입구에 응급차들이 서 있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로비가 넓었고 안내 데스크가 있었으며 직원들이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최진우가 엘리베이터로 저를 데려갔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어요. 한 병실 앞에서 멈췄는데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여기 일한 환자들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사라를 봤는데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사라가 저를 보더니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파르하드 씨. 저는 다가가 사라와 포옹했고 아이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들이 정말 잘해줘요. 저는 아이를 봤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웃고 있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달라요. 저는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고 사라가 설명했어요. 약이 충분하고 장비가 다 있고 의사들이 계속 와서 확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했고 사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와요. 저는 사라를 보며 안심했는데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파르하드 씨 덕분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못 왔어요. 병원을 나와 다음 장소로 갔는데 기업 연수센터였어요. 최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기술 인력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강의실이 보였는데 아흐마드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는데 아흐마드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 옆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아흐마드가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놀라며 달려왔어요. 파르하드 씨,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상황 보러 왔다고 했고 아흐마드가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대단해요. 저는 뭐가 대단하냐고 물었는데 아흐마드가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해요. 교육과정도 체계적이고 실습 장비도 최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흐마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흐마드를 보며 물었어요. 이란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배운 걸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나라 재건에 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는데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레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캠퍼스가 넓었고 건물들이 현대적이었으며 학생들이 곳곳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레자를 만났는데 책을 한 알음 안고 있었고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파르하드 씨, 레자가 반가워하며 다가왔고 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레자가 대답했어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레자가 도서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컴퓨터가 수백 대 있어요. 최신 프로그램 다 깔려 있고요. 저는 놀라며 수백 대요 라고 되물었고 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환경은 테헤란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레자를 보며 물었어요. 여기서 뭘 배우고 싶어요? 레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거요. 그리고 이란으로 돌아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는데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고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여기서 배우고 싶어 했는지.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파르하드 씨,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디냐고 물었고
최진우가 대답했어요. 재난대응센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1시간 뒤 호텔 로비에서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는데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는데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말했어요. 여기가 국가재난안전센터예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는데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입구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로비가 넓었고 천장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최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저 화면은 전국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저는 놀라며 스크린을 봤는데 날씨 정보, 지진 감지, 화재 신고, 교통 상황이 모두 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거대한 상황실이 나타났는데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헤드셋을 쓰고 있었고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는데 40대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소개했어요. 이쪽은 김상훈 센터장님이에요. 김상훈이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와 악수하며 반갑다고 했습니다. 김상훈이 상황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전국의 모든 재난을 관제해요. 저는 놀라며 모든 재난이요? 라고 되물었고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지진, 태풍, 화재, 홍수, 모든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죠. 저는 스크린을 봤는데 한국 지도가 여러 화면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었고 각 지역마다 상세 정보가 떠 있었어요. 김상훈이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부산인데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는데 부산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풍속과 강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는 이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대응하나요? 김상훈이 대답했어요. 신고 접수 후 5분 내로 현장 출동이 원칙입니다. 저는 놀라서 5분이요? 라고 되물었고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거점을 만들어뒀어요. 김상훈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는데 장비실이었어요. 벽면에 각종 장비들이 걸려 있었고 구조복, 헬멧, 산소통, 로프, 의료 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이 장비들은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장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쓰나요? 김상훈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재난이 많은 나라예요. 태풍도 오고 지진도 있고 산불도 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오니까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는데 직원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강원도 산불 신고 들어왔습니다. 김상훈이 즉시 그쪽으로 걸어갔고 상황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했습니다. 위치 확인됐고 산림청 헬기 출동 중이며 소방대 3개 팀 이동 중입니다. 김상훈이 물었어요. 주민 대피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고 대피 완료까지 10분 예상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는데 신고가 들어온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대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상훈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김상훈이 계속 말했어요.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는데 테헤란에서는 폭격이 시작됐을 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병원은 혼란스러웠고 전기는 끊겼으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움직였으며 사람들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올 때 저는 김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김상훈이 대답했어요. 오래됐어요. 수십 년 동안 개선해왔죠. 저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물었고 김상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고 김상훈이 계속 말했어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했고 재난도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경험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최진우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워요. 최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파르하듯이 날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물었고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봤는데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버스가 정시에 다니고 있었으며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었고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었으며 준비한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테헤란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설명했고 재난대응센터 이야기를 썼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는데 서울 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국이 그 방법을 보여줬으니까요.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테헤란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는데 병원에서 본 사라와 아이 연수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아흐마드,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안고 있던 레자 모두가 변해 있었어요. 희망을 되찾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을 때 저는 창가로 갔는데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고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빛나고 있었고 건물들의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으며 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테헤란 공항을 떠올렸는데 활주로에서 한국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를 아는 부모들, 부상자를 부축한 가족들, 작은 가방만 들고 서 있던 기술자들과 학생들. 그들은 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었어요. 한국 비행기는 언제 옵니까?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모두가 한국만 찾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미국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으며 이웃 나라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오직 한국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도망칠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찾던 건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으며 다시 시작할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폭격 위험 지역에 유일하게 들어온 나라였고 천막을 세워 임시 병원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의료팀을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됐을 때 더 확신했을 겁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었다는 것, 모든 게 파괴됐다는 것,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는데 한국이 특별한 건 기술이나 경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경험,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그리고 그걸 다른 나라와 나누려는 의지.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문득 하산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친구는 없는 것 같군. 그때 저도 동의했었어요. 모두가 떠나고 있었고 남은 건 우리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산 아저씨는 틀렸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들어온 나라가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며 희망을 심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하산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저씨,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는데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희망.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이 다시 일어설 때 그 역사 속에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함께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가 될 거고 한국에서 배운 엔지니어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거며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나라로, 희망을 보여준 나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저도 기억할 거예요. 테헤란 공항 활주로에 내린 한국 비행기를, 어둠 속에서 세워진 천막을,
환자를 치료하던 김민준과 박수진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던 재난대응센터를, 그리고 이 밤의 서울을, 모든 게 제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준비의 중요성, 시스템의 힘, 경험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한국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최진우가 말했어요. 파르하드 씨, 테헤란 돌아가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건 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예요.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계속 도울 겁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고,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울 건 없어요. 친구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는데 친구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친구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는데 최진우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다시 만나요.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시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건물들이 점으로 변했고 도시가 지도처럼 펼쳐졌으며 곧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게 준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비행기가 테헤란 공항에 착륙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활주로, 터미널, 그리고 저 멀리 천막. 한국 의료팀이 세운 천막이 여전히 서 있었고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할 일이 많구나.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하산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파르하드, 돌아왔구먼. 저는 그에게 다가가 포옹했고 하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땠나? 저는 대답했어요. 희망을 봤어요. 하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문자 받았네. 친구가 있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했고 하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다행이야. 차를 타고 시내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는데 테헤란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다시 켜지고 있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건의 역사 속에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질 거라는 걸.